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 지금은 오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도까지 오를까요? 현재 여의도가 31도라고 하는데 이제 오전 10시밖에 안 됐는데 10시, 오전 10시 기준으로요. 폭염 경보 내려진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남, 목포, 신안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뭐 전국적으로 다들 조심하셔야죠. 밖에서 활동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 뭐 손선풍기, 부채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정답은 간병비입니다. 간병비. 정부가 당장은 아닙니다만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서 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초고령 사회에서 간병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 건강보험 재정이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 예, 그 고민도 사실은 있는 게 한켠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순계님이 간병비가 제일 부담됩니다. 시댁 어르신 매달 400만 원씩 나가는데 자식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만약에 같이 또 부담을 해야 한다면 또 그 시간에 따라서도 또 비용이 달라지죠. 1485님, 엄마 간병비 아끼려고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네요. 이렇게 직접 요양급여도 받으시고 가족도 챙기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참고로 간병인은 민간 자격증이고요. 요양보호사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야 해서 그래서 노인 그 등급,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죠. 하정숙님은 시아버지 암투병 치료비보다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3106님, 친정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요양보호사님이 정말 고맙게 잘 해주셔서 늘 감사해요. 그리고 8442님도 엄마가 눈 감는 순간까지 의지하셨던 간병인 이모 좋은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좋은 분들 만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예. 그래야지 또 우리 가족분들도 마음이 편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더 많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증시는 강보합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3120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78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800선까지도 못 가고 있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오늘은 1.8% 더 내려서 63,300원, 6만 원의 문턱까지 다시 내려와 있고요. 오늘은 KB금융부터 시총이 5, 6, 7, 8위,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다 2, 3%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반면에 방산주들은 오늘 다시 힘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같은 바이오 일부 주식들이 2, 3%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4원, 1374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제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함께 풀어가 보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 돈에 관한 모든 사연, 고민을 또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또 고민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선정되실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선물도 3개나 쏴드리고 있죠. 건강기능식품인 와이즈 부스터, LED 무드 스탠드, 미니 가습기까지 3종 세트가 나갑니다.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 KBS 1라디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돈줄 상담소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네. 근데 혼자 사는 건 아니고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주 6일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6일 근무. 하루 10시간씩 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내 돈은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뭐 주변에서 많이들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일 거예요. 네. 이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선은 그래도 직장 생활한 지 몇 년 그래도 좀 된 것 같은데 모아놓은 돈은 많지는 않고 이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걸음. 걸음마를 잘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산관리. 네.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연자님이 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은 안 모이고 아마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도시 건설할 때 보면 네. 먼저 도시 설계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길을 먼저 닦고 그렇죠. 학교나 관공서 같은 이런 기본적인 SOC 도시 기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자산 관리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분들 또 우리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 이런 네. 분들 보면 이제 지금 오늘 고민을 보내주셨던 사연자님처럼 이 사회초년생 때 이런 도시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적인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부터 막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내려고 하면 길을 낼 데가 없다 보니까 길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난개발. 난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0만 원 사회초년생에게 기본 설계라는 것은 역시 내가 버는 거에서 현재 얼마를 소비할 거고 얼마를 소비 안 하고 저축할 거냐인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360만 원 사회초년생 치고는 그렇게 아주 적은 소득은 아닌데 나쁘진 않아요. 310만 원을 쓴다. 그러니까 뭐 본인 얘기로는 뭐 250 정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저축을 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사실은 310만 원 쓰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돈이 너무 안 모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시작이 되면 이미 난개발이 된 상태에서 내 월급에서 이미 소비들이 다 차지하고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길을 낼 데가 없어요. 길을 낼 데가 없는 거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이분은 물론 덜 씁니다. 물론 자기가 버는 것보다 막 더 쓰거나 마이너스를 내는 건 아니고 5번은 아니고 일단. 5번은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사회초년생 때 요구되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실은 저축 수준이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버는 거의 절반 정도는 일단 세이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180만 원이요? 그렇죠. 360만 원 버는데 180만 원을 일단 네. 저축하고 시작해야 한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충분한 SOC나 그 공공 도로를 닦아놓지 않고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도시를 정상 기능을 하게 하기가 어렵다. 출발부터 설계부터가 제대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사회초년생인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줄 상담소를 문을 두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주 모범적으로 혼나실 겁니다 오늘. 자세가 딱 되어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일부러 혼나려고 사연을 보내시는 그럼요. 거죠. 예. 알면서 그래야 본인도 자극을 받으니까 해서 사연의 맨 마지막에 혼줄 좀 내주시고 그렇죠.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이.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예.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드리는 자극 혼줄을 좋은 자극. 성장과 발전의 반응으로 일으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도 들으십니다 진짜. 오프닝만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긍정적인 혼줄이 나갈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선은 360만 원을 버시는데 50밖에 저축을 못한다. 근데 180만 원 절반은 저축을 해야 한다. 이 그렇죠. 50만 원과 180만 원의 간극이 굉장히 크죠. 어휴 너무 크네요.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250, 260밖에 안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1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돈줄 상담소에는 소비 추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으지 않았다면 쓴 거다. 그렇죠. 모으지 않았다. 여러분들 한 명언 달 나옵니다. 쓰고 있는 돈 중에서 예. 저축하고 있는 금액을 뺀 것이 소비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안 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통장이 월급에 돈이 남아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다 쓰게 된다. 그래서 소비 추정의 법칙에 의해서 저축하지 않는 돈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는 저축하고 2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 50 빼고 나머지는 다 쓰는 거죠. 제가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라고 하면 그 반문으로 그래서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건 쓴 거야. 쓴 이거네요. 거죠. 네, 맞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초년생의 이 고민이 들어온 김에 네. 돈줄 상담소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버는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는 저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연자님은 지금 현재 저축 금액이 소득의 14%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이게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버는 거에 한 10% 남짓 저축하고 있다. 이거는 일단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일단 혼줄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소비가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310만 원까지 최대 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출도 좀 들쭉날쭉하고요. 그렇죠. 자동차도 갖고 있고 요거 즉흥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이분이 자동차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돈줄 상담소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김경필 멘토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몇 개월 소득 이내의 금액 차를 사야 된다. 차를 사야 된다. 네. 차를 산다면 돌발 퀴즈인가요, 이거? 예, 돌발 퀴즈입니다. 본인 월 소득의 몇 개월 이내에 차를 타야 되느냐? 차량 가격. 차량 가격. 근데 그게 몇 개월치의 월급 네. 정도면 적당할까? 그 몇 개월 숫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선물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 시원하게. 우리 사연자님이 월 소득이 360만 원인데 네. 월 할부금으로 40만 원을 낸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추정해 보건데 보통 60개월 할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연간 480만 원 정도를 갚아 나가시는 거고 보통 차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기본 선납 금액이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다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선납을 하고 60개월 할부로 산다고 봤을 때 이분이 산 차량 가격은 추정하건대 대략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집요하신데요. 네. 그러면 이건 3,500만 원 정도의 신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차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소렌 뭐 땡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뭐 이런 차들인데 3,500만 원 정도. 저는 여기에 이분이 써주신 사연 중에 자동차 할부 총 1,2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상환 완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경차나 소형차 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1,200만 원이라는 선납금을 게 생각 못했네. 1,200만 원이라는 거에는 이제 선납 금액이 있을 수가 있고 이분이 또 직장 생활 좀 몇 년 하셨기 때문에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선납을 하시고 할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이건 알 수 없는데 최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000만 원 가까운 차를 어떻게 보면은 뽑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요거는 그러면 만약에 경차였을 때랑 한 2천만 원 후반이나 3천만 원 넘어가는 차면 이거 좀 혼줄이 달라집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돌발 퀴즈로 말씀드렸던 사회초년생이 됐든 사회초년생이 아니든 자기 월소득의 몇 개월치 이내의 차를 타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이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광역시나 수도권 서울에 만약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네, 대중교통 잘 돼 있는데 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은 안 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 사지 마라. 예, 왜냐하면 이제 광역시,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차라고 하는 거는 파생 소비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재라는 게 있잖아요. 내구재. 예. 내구재가 뭐예요?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오래 가는 거. 오랫동안 그 성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돈을 많이 내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차는 내구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비재예요. 왜냐하면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차를 사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많이 12가지입니다. 12가지나. 네, 12가지. 12가지가 뭐냐? 보험료, 통행료,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소모품비, 대리비, 발렛비, 세금. 아우 숨차다. 요게 11가지거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과태료. 가끔 또 날라옵니다 이거. 예기치 않게. 예, 거기다가 차가 없으면 과태료 끊을 일도 없는데. 끊을 일 없죠.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보통 차량은 그 차량 가격의 1% 정도가 매월 감가됩니다. 3천만 원 정도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매달 30만 원씩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의 차를 만약에 이분이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경차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뽑았다라고 했을 때 나가야 될 감가까지 합친 유지비는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다. 감가까지 하면. 차에만 들어가는 돈이. 차에만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뜯어 말리는지 아시겠죠? 저를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제발 참으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몇 개월인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발표해야죠. 네. 정답은 뭐 정답 좀 올라왔나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일단은 라디오는 내 친구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고요. 6개월이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판정 좀 해주세요. 6311님이 정답 6개월. 맥시멈 9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이게 사실은 그 6개월 이내가 돼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나 300만 원이면은 6, 3, 18, 1,800만 원짜리 차를 사야 되나?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6개월. 네. 왜냐하면은 400만 원 광역시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참으셔라. 제가 이제 과거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근데 오늘 이 사연자분은 어디에 거주하시는지는 안 써주셨어요. 예. 만약에 읍면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럼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경채를 타야 되겠죠. 그리고 0135님은 정답 6개월 보내주셨고요. 자동차 3년간의 할부 해방됐습니다. 지난달에 끝났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36개월 할부로 사셨군요. 근데 이분도 이제 얼마짜리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축하는 받습니다. 할부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6개월 월급 이내 차량만 사라. 근데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딱 자동차 비용이 내 월급에 자리 잡는 순간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연자님이 네. 그 차량 얘기를 하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듣고 계실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예. 차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팔라는 거냐? 그렇죠. 이거 좀 팔라는 거냐? 나 사기 전에 좀 얘기를 하지. 일단 자동차는 사서 시동 걸면 가격이 일단 몇백 떨어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용기. 내 차 시세 조회 뭐 이런 앱 같은 거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가격을 잘 쳐드리니까 여기다 좀 내놓고 그래요. 가야 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제가 우려한 것처럼 3천만 원 넘는 차를 만약에 360만 원의 사회초년생이 뽑았다라고 하면은 할부금의 이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한 달에 이 순수 비용이 감가까지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데 그날부로 월급이 25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250으로 월급이 줄어든다. 이분이 6일 근무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용기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분이 자동차 할부 금액 뭐 등등 많이 적어주셨는데 주유비나 이런 거 따로 안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유지비를. 거의 관상용 차를 사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이게 녹아 세워놓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관상용이라면 처분하고 필요할 때만 뭐 렌트카 요즘 또 승차 공유도 있으니까. 아니 조금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네. 차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면 그냥 계속 택시를 타십시오. 예? 그냥 계속 택시를 불러서 타도 예. 차량 유지비만큼 못 써요. 한 달에 100만 원. 진짜. 예.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택시 타는 건 거부감이죠. 나 너무 택시 자주 타는 거 아니야? 이럴 바에는 차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택시를 열심히 타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타도 차량 유지비보다 덜 씁니다. 예. 오늘 우리 택시 기사님들한테 좀 사랑받겠다. 좀 힘을 드려야 될 것 사랑받겠다. 같아요.
차를 팔고 택시를 타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럼요. 오늘 명언 역시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사연자분들이 요거는 혼날지 안 혼날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큰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병원비, 뭐 여행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뭐 갑자기 내가 지출이 나갈지 몰랐는데 나가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어떤 특정한 달에 썼다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대 6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각각 뜯어보면 여행, 병원, 가족, 용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여행도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는 제가 좀 전에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6개월 예. 말씀드렸고 여행은 그 연간 소득의 5% 이내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 월 소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60% 그러니까 대략 2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여행 경비로 이제 휴가철인데 휴가 떠나실 계획 많이 세우시고 계시죠. 내가 연간 여행에 쓸 수 있는 비용은 220만 원. 그러니까 내 소득의 연소득의 5% 수준이 돼야 된다. 이 여행비는 연간으로. 연간으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괜찮은데 뭐 이거 굉장히 여유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름 휴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요? 1년 내내 우리가 연휴나 명절이나 여름 휴가 때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 우리가 여행에 쓰는 경비는 왜 5%로 제한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휴가지나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될까? 대략 며칠 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365일 중에 한 2%에서 3% 정도 수준. 뭐 일주일 열흘 뭐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65일 중에 2% 정도의 날에 5%를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플렉스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더 쓰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분도 왜 이게 변동 지출이 자꾸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냐면 이걸 안 정해놔서 그래요. 내가 여행은 220만 원 안에서 연간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됩니까? 2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8만 원씩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켜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계절 지출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 거죠. 여행 통장 따로. 그렇죠. 계절 지출이라는 게 뭐 여행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뭐 여행뿐만 아니라 명절이라든지 또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일만 하시면은 이분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50% 저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분의 소득 정도로 나눴을 때 월 18만 원씩을 따로 적립을 해서 준비해 놓으라라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이걸 모았을 때 아직 여행비가 좀 부족해요. 다 모을 때까지 그럼 안 가는 게 우선은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보면은 뭐 파리에 그 에펠타워 앞에 가면 한국 사람들 많이 사진 찍는다고 저는 들었는데 뭐 가보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 많은 한국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내가 파리까지 여행 오려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절 지출 통장에 돈을 잘 모아서 정말 기분 좋게 나한테 보상으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네. 한쪽은 그냥 냅다 카드 긁고 모르겠다 그러고 여행하고 네. 돌아가는 비행기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갚지? 네. 카드 값이 얼마 나올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이 여행 계획을 예산을 맞춰서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비가 근데 이분이 뭔가를 뭐 흥청망청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맞아요. 하루 평균 10시간을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요.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 쓸 시간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쓸 시간이 참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일 끝나고 나서 편의점 자주 가고 배달 앱을 자주 켠다고 하네요. 예.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은근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청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실 이분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10시간씩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보다 한 2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토요일도 없이 6일 근무를 해. 그러면 돈 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본인도 스트레스도 받고 네. 또 길어진 근로시간에 요즘 얼마나 날이 덥습니까? 이런 때에 내가 배달 앱으로 조금 뭘 좀 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 이런 또 지출이 나간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걸 쓰면서도 근데 내가 이런 데다 자꾸 돈을 쓰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거보다 차를 땡땡 딜러에다가 팔면 예. 그냥 기승전 차 팔아라.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것도 본인이 보기에 불편하고 야 이런 소비는 좀 줄여야 돼. 너무 외식 배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물론 문제점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크고 어떤 문제가 작냐고 봤을 때는 작은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거 하나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돈줄 상담소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돈에 대한 태도를 좋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뭐 그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을 하진 않지만 네.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돈에 대한 태도를 좀 바로잡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은 굳이 이거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정도는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배달앱 사용하는 거 질문 드렸다가 차 팔아라 얘기가 나올 줄은 저도 상상은 못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큰 예상의 문제를 답변.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이 과연 그 결정을 할지는 네. 나중에 저희한테 애프터 서비스로 글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진짜 좋겠습니다. 실제로 차 팔았다 그러면 어떡하지? 예. 하여튼 본인의 결정입니다. 저희는 네, 이제 그렇죠. 조언을 네.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도 못 쓰나? 모기 전에 여행 가고 내가 이 정도도 못 사 먹나? 앱 막 켜게 되고 편의점 가서 마음껏 담게 되고 이렇게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가난해지는 말버릇이 있다고 그랬죠. 가난해지는 말버릇.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0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나도 자꾸 저런 말을 하나하나를 잘 몇 개나 내가 하는 말인지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난으로 나를 서서히 이끄는 말버릇. 자, 첫 번째. 예. 나한테 보상해야 돼. 나를 위한 보상. 이거를 자꾸 입 밖으로 또는 자꾸 생각으로 얘기하시는 분. 두 번째.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 요거. 예. 그다음에 벌써 지금 2가지 얘기했는데 다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알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인생 한 방. 이거 또 얘기하시는 분 많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인생 뭐 있냐. 주변에 인생 뭐 있냐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많다. 그 친구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위험해요. 이거 굉장히. 카드 단말기에다가 카드 꽂으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인생 뭐 있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5번째가 큰맘 먹고 뭐뭐 한다. 이런 말을 자꾸 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맘 먹고 뭐뭐 한다. 그러니까 큰 맘을 너무 하루에도 10번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큰 마음 먹으면 안 됩니까? 큰 맘을 먹는 건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다. 1년에 한 번 먹는다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하루에도 그냥 뭐 할 때마다 큰 맘 먹고 한다. 너무 큰 맘을 너무 자주 먹는 건 안 된다. 그다음에 6번째는 이건 안 사면 손해다. 세일할 때. 네, 요런 걸 또 얘기하시는 분이 또 돈줄 상담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사면 100% 세일이거든요. 근데 반값 세일이야. 그러고 사면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인데 세일 기간. 그렇죠. 네. 이번 주까지만 하고 끝난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근데 진짜 그 이번 주까지 하고 끝납니다라고 하는 물건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이번 주만 팔고 끝나는 물건이면 단종되는 거잖아요. 그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단종시킨.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주 다음 달에 꼴 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필요한 거라면.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7101님 딱 4얘기인데요.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1090님도 자신 이야기라고. 7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걸로. 웬만하면 좋은 거 사자.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거는 난 이해가 돼요. 저도. 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걸로 했는데 다 좋은 걸 사. 그러면은 이거는 좀 그거 하나만큼은 좋은 게 아니죠. 이거 11만큼. 이거 21만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난 둘도 없는 친구야 너. 그런데 그 둘도 없는 친구가 한 10명 되는 거예요. 내 최애 식당이다. 근데 최애 식당이 한 20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지도 펼쳐보면 다 별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9번째는 이겁니다. 8번째. 인생에 단 한 번뿐인데. 인생에 단 한 번. 예, 결혼이나 첫 아이 낳고 이렇게 육아 용품 사실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아기 침대. 예, 우리 아이 뭐 내가 둘째 낳을 것도 아닌데 이러면 인생에 단 한 번뿐인데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내가 이거 하려고 돈 벌지. 이 맛에. 이 맛에 이거 하려고 돈 벌지. 그다음에 내가 이것도 하나 못하냐?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약간 울분에 차서.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은 본인을 자기 합리화를 시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5659님이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들이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래요? 그 아내분께서 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옷장 문 열고 입을 옷이 없다. 날 더워졌는데 왜 반소매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뭐 이렇게. 소일도님이 제가 멘토님을 30살에 알았더라면 지금 사는 곳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요거는 좀 새겨놔야 됩니다. 근데 항상 듣고도 있거든요. 예. 근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랄 때 가끔 한 번씩 소름 끼치게 그렇죠. 느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오늘의 사연자분이 가족 관련이나 친구 모임 비용을 한 월 45만 원 정도 쓰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을 막 적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저축과 자동차 부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소소한 거를 자꾸 이렇게 강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소소한 문제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 계획을 세울 때 길을 먼저 닦아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관련 지출 뭐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시는데 예. 관리비 같은 것들을 한 35만 원 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3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 65만 원 정도를 부모님과 거주하시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본인이 독립하면 이 돈 안 들어갈까? 일단 거의 뭐 자취하면 더 들어가니까 더 들어가죠. 차라리 그냥 부모님께 월세 맞아요. 드리는 개념으로 이거는 맞아요, 괜찮은 맞아요. 거네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고 뭐 모임이 있고 모임 비용으로 월 15만 원 나간다.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문화 레저 비용을 어디다 쓰느냐는 사람의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한테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왜 50% 저축을 못하느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요걸 잘 봐주세요. 문화 레저 비용은 소득의 10% 이내로 해야 됩니다. 자, 문화 레저 비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비용인지 지금 헷갈려 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네. 스포츠, 취미, 미용, 성형 성형도 들어갑니다. 거의 요즘 뭐 포함됩니까? 얼굴에 레이저 좀 센다. 그럼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거기다가 요즘 이제 고주파 좀 센다 하면 네일 아트. 요즘은 또 샌들 신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름이라 핑거 네일뿐만 아니라 토우 네일도 하거든요. 이런 거 막 보석 같은 거 막 붙이고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한 10만 원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발톱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소득의 10%면 이분 같은 경우 한 35만 원 선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네. 그러게 이게 기승전 자동차로 계속해서 귀결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 할부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할부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적어주신지 모르겠는데 카드 할부가 80만 원이 있대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카드 할부 많이 남아 있으실 텐데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카드 할부금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 할부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카드 할부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사러 갔는데 무이자 3개월이다. 그러면 무이자 3개월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무이자면 괜찮죠. 100만 원짜리를 사는데 내가 33만 원에 이번 달에 물건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야 이거 싸게 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에 33만 원씩 또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내 예산에서 33만 원을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할부가 문제가 되느냐. 할부를 써. 그리고 야 싼 가격에 이거 샀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까먹어요. 내가 이번 달에 예산이 150인데 150이 아니죠. 이번 달에 33만 원 빼고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 걸 모르고 또 150을 쓰는 거예요. 그럼 180이 넘는 그럼 180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까먹고 180을 쓰면 나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열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저도 하는 오류인데.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할부를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부를 쓴 만큼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에 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만 명심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리볼빙님이 아까 그 나를 가난하게 이름이 만든 리볼빙님이에요? 그러네 보다 보니까 큰일 났다. 네. 이분은 뭐야 닉네임부터 혼나고 시작하네. 리볼빙님이 아까 그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10가지 말 옆에 오토바이 지나가서 못 들었다고. 요거는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네, 다시 그럼요. 듣기 있습니다. 네. KBS 콩과 유튜브로. 유튜브에 있을 테고요. 바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근데 통신비가 11만 원이래요. 예. 통신비 11만 원? 근데 아마 이게 기기값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네.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 비용을 통신비로 넣죠. 통신비에서 같이 떨어지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너무 최신형의 그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고 약간 한 박자씩 늦은 걸 쓰거든요, 저는. 지금 저는 그 S4 20를 쓰고 있는 거. 아니 많이 뒤처진 거죠, 사실은. 근데 뭐 그러면 2020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얼추 그럴 그렇죠. 거예요. 예. 조금 더 그거보다 늦게 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젊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막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기는 좀 어렵고 보험료가 15만 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득의 3% 수준으로 실손과 그다음에 암 진단비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많긴 한데 뭐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서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막 바로 뭔가를 지금 차를 내다 팔아야 될 정도로 급한 건 아니다. 기승전 차 팔아라. 예. 네. 이 정도면 하면 귀에 못이 박히지 그렇죠. 않으세요? 이 정도면 피가 귀에서 나실 수도 있는데 통신비도 저는 11만 원이라 갖고 이분 그 알뜰폰으로 바꾸고 하면 훨씬 더 세이브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 쓰는 요금제랑 집에 있는 인터넷이랑 뭐 IPT 합쳐도 11만 원 안 나오게 할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우리 사연자님이 진짜 차는 팔기 싫은데 이런 소소한 문제 뭐 보험료, 통신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할부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소소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차를 안 팔고 넘어갈 수는 없나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에서 점심 외식은 구내식당에서만 하시고 점심 식사 택시는 웬만하면 뭐 차가 있으시니까 안 타실 것 같고 커피도 매일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해라. 그것도 옐로우 브랜드에서. 옐로우 브랜드 뭔지 아시죠? 2,000원 안 넘는 걸로. 네, 색깔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옐로우 브랜드. 그다음에 뭐 이벤트 비용도 예산 맞춰서 옷도 되도록이면 계절마다 사지 말고 경년제로 사시고. 경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레저비, 스포츠, 취미, 이미용, 성형, 뭐 네일 아트까지 다 해서 10% 안으로 쓰시고. 이런 걸 몽땅 다 지키면 혹시 차를 안 팔아도 되나요? 그 노력을 할 정도의 열정이면 뭐 차를 안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는 것보다 차를 팔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연자님 차 팔았다는 인증 글 좀 올려주세요 게시판에. 네. 예, 그럼 저희가 또 선물도 더 근데 챙겨드릴게요. 이분이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닌데 차가 사실은 뭐 경차입니다. 뭐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 사실. 근데 뭐 그렇다면은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강요로 드릴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 한여름인데 오금이 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님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한 절반까지 줄어들어요.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의 그럼요. 고민 중에 하나가 돈이 안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은 앞에서 다 짚어주셨고 이제 한 달에 저축하는 게 30만 원, 투자가 20만 원 정도인데 이건 좀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회초년생이고 아직 자본이 모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주식도 좋고 또 뭐 작년까지는 미국 주식 굉장히 좋았고 또 S&P 500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신뢰를 하고 있는 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분산 투자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최소한 1억 정도를 모으기 전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저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분이 얼마를 지금 모았느냐. 뭐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일단 5천 1억이 모일 때까지는 일단 위험 자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ISA 계좌에다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죠. ISA 계좌가 3년을 꼭 해야 되잖아요. 네. 3년 이내에 적금을 하다 보면은 목돈 타가지고 그걸 깨거나 뭐 노트북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꾸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ISA 하면은 비자발적으로 3년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요걸 좀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이 연금저축펀드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장기적인 거고. 그렇죠. 이건 좀 단기적으로는 ISA를 통해서 세제 혜택도 받으시고 3년 지나면 이것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드리면 네. 3개의 통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님 잘 들으세요. 360만 원 월급이 들어온다.
그날부로 180이 저축으로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먼저 하십시오. 네. 내 손을 내가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180만 원이 월급 들어온 날 저축이 은행으로 딱 이체가 되고 나면 180이 남죠. 강제로. 180에서 30만 원, 180 남는데 180에서 30만 원은 계절 지출 통장으로 강제 송금. 그러면 1년에 360만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여행도 가시고 명절도 세시고 하시고. 그럼 얼마 남아요? 150만 원 남죠. 150만 원. 150만 원에서 부모님한테 65만 원 가야 됩니다. 그럼 얼마 남아? 그럼 이제 한 90만 원 남는 거죠. 90만 원 갖고 평달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월급은 9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속편하겠네요. 저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론 뭐 젊으신 분이 정말 쓰고 싶은 데 많겠지만 90만 원 100만 원 안에서 내 소비를 붙잡아 맬 수 있다 그러면 고민하셨던 그 돈 모으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 이렇게 깔끔합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이 사퇴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210원과 1,44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던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초기 투자자들을 속여 상장 차익을 누릴 기회를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4월 발표보다 1%포인트 높은 25%의 관세율을 통보받은 일본은 유감을 나타내며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예의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아까 1614님이 성공예감 이 방송 내용은 공교육에 도입시켜야 된다. 사실 우리 경제교육, 금융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기획재정부였는데요. 6859님, 예전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졌던 게 기획재정부라고 알고 있는데 네. 다시 분리하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분리가 돼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로 통합이 되면서 부처가 커졌죠. 네. 그 기획재정부 안에 가장 큰 게 예산, 세제, 경제정책 총괄, 국제금융, 뭐 정책 조율, 장기 전략 비전 등등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몇 년도였지? 2011년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획재정부 처음 출입을 시작을 했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요. 너무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막막했어요. 그 정도로 거대한 공용 부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그 예산 편성권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총리실 산하로 바꾸고 그리고 남아있는 금융정책, 금융위원회에 있는 국내 금융정책을 이 재정경제부로 합치는 방안 그리고 금융 관련된 감독 기능은 지금 금감원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감원이랑 합쳐서 금융감독위원회. 그래서 옛날로 좀 복귀시키는 해서 좀 나누는 방안을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권한이 집중된 거를 좀 나누겠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구상을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또 확정이 되면 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질문은요. 네, 유연옥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넓어지면 사업주 부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고용보험 개편 어떻게 바뀌느냐. 확정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특정 소득으로 바꾸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네. 쪽으로 이제 정책을 검토한다라는 건데요. 근로자랑 사업주가 0.9%씩 이 요율 네.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죠. 그러면 사업주도 여기에 매칭해서 내야 하니 만약에 현행대로 이게 바뀐다면 사업주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배드뱅크 관련 소식도 알아봤는데요. 9032님, 세금을 체납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배드뱅크로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세금 체납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지 여부는 발표가 안 됐고요. 과거 사례를 볼 때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체납은 공공채무로 일반 금융기관의 채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에 대한 조정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같은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세체납 정리 제도나 국세청의 분납 유예 제도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4009님이 네. 얼마 전에 금목걸이 금거래소에 파셨다고요? 금은 팔아도 세금 안 내나요? 이 질문도 주셨어요? 네, 국세상담센터에 알아봤는데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 은 등을 판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팔 때는 안 낸다. 네, 개인은 이제 사업자가 아니고 그래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이고요. 네네. 근데 반대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세공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을 살 때는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영은 님이 정보가 많아서 좋다고요. 네, 제작진분들은 머리에 쥐나겠어요. 예, 그래도 하루하루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들어주시니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